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신규 확진 규모가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들지 못한 가운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여부를 놓고 방역당국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성급한 거리두기 완화가 재확산으로 이어져 국민이 더 큰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식당, 카페 등에서 작성하는 수기 출입 명부에 앞으로는 이름을 빼고 휴대전화와 주소지 시군구만 적으면 됩니다. 이름과 연락처가 함께 표기돼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일회용품의 주문과 사용이 빠르게 늘고 분리수거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수도권 매립지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정한 생활쓰레기 반입량을 초과하는 지자체도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발원지인 중국에서는 사실상 종식 선언이 이루어졌지만 전 세계 확진자가 2,800만 명, 사망자가 91만 명을 넘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위원회가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사전 격리 캠프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선수촌 입촌에 앞서 별도의 캠프에서 정기 검사를 받은 뒤 음성 판정을 받은 선수만 경기 출전이 허용되는 방식입니다.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상황을 고려하여 연장 기간을 1주간만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모두 함께 딱 일주일만 집중해서 실천한다면 더 이상 수많은 분들이 생업에 피해를 입는 조치를 연장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루속히 제한을 풀어야 하겠지만 성급한 완화 조치가 재확산으로 이어져 국민들께서 더 큰 고통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이번 주 일요일까지로 예정된 가운데 연장 여부는 주말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정 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하루 확진자가 100명대 중반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하루 이틀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방역조치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을 위해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을 생각하면 하루속히 제한을 풀어야 하겠지만 성급한 완화 조치가 재확산으로 이어지진 않을지 걱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중증 환자의 대다수가 고령층이라면서 올해 추석만큼은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고향 방문이나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 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목요일 이후 하루 확진자가 100명대 중반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의 강화된 방역 조치가 완료되는 주말을 목전에 두고 있어 더욱 고민이 큰 상황입니다. 방역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내해주고 계신 수많은 국민들을 생각하면 하루속히 제한을 풀어야 하겠지만 성급한 완화 조치가 재확산으로 이어져 국민들께서 더 큰 고통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충분하진 않지만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 상황을 좀 더 보면서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충분히 듣고 앞으로의 방역 조치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질병관리청에 공식 출범을 앞두고 초대 청장으로 내정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직접 찾아가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질본의 상황을 감안해 충북 청주에 있는 질병관리본부를 직접 방문했다며 초대 청장의 임명장 수여식을 직원들과 함께하는 사실 자체가 대통령과 국민이 보내는 최고의 감사이자 격려의 뜻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은경 초대 청장도 질병관리청의 출범 이후로 당장으로는 코로나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멀리는 신종 감염병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받아들인다며
감염병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정은경 청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줄인 질본이란 말은 우리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애칭이 되었습니다. 질본의 질병관리청 성격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계에서 모범으로 인정받은 우리 K방역의 영웅 정은경 본부장님이 성격되는 질병관리청의 초대 청장으로 임명되신 것에 대해서도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질본이 청으로 성격된 사실 그 자체, 그리고 또 초대 청장의 임명식을 청 성격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질본 여러분들과 함께 가지는 것, 이 사실 자체가 대통령과 국민들이 여러분들께 보내는 최고의 감사하며 격려 뜻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우리 국민들을 정상적인 일상으로 이렇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출범하게 되는 그런 이유는 당장으로는 코로나19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또 멀리는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또 사회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신종 감염병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보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그런 국민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코로나19의 극복과 또 감염병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식당과 카페 등에서 작성하는 수기 출입 명부에 앞으로는 이름을 빼고 휴대전화와 주소지 시군구만 적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수기 출입 명부 작성과 관련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되자 이런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방역당국과 이견이 없어 조만간 방역수칙을 변경할 계획이라며 이달 안으로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스크를 착용한 채 포장 주문할 경우 수기 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개천절에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291건 중 78건에 대해 정부가 개최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개최 금지 대상은 10인 이상 집회, 금지구역 개최 집회였습니다. 10인 이상 집회를 신고해 금지 통보된 단체는 9개였는데 이 중 6개 단체가 지난 8월 15일에도 집회를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집회를 강행할 경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신속히 해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불법 행위도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길어지는 코로나19 사태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쓰레기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점이죠. 특히 일회용품 사용으로 생활 쓰레기가 급증하면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소각장. 쓰레기차가 밤새 거둔 생활 쓰레기를 구덩이에 쏟아 붓습니다. 그런데 일부 쓰레기는 구덩이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재활용 쓰레기가 뒤섞여 있는 탓입니다. 하루 동안 수거된 쓰레기 가운데 일부입니다. 이렇게 비닐봉투를 열어보니 폐 마스크는 물론이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될 비닐 포장재와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까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이른바 불법 쓰레기는 원칙적으로 수거업체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골라내기 힘듭니다. 저희도 차를 다 쏟아내가지고 다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코로나19로 부쩍 늘어난 일회용품 쓰레기를 분리하지 않은 채 그냥 버리는 경우가 늘면서 생활 쓰레기 매립지는 포화 상태에 가까워졌습니다. 작년보다 약간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배달 음식들을 가정에서 많이 시켜 먹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정부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펼친 정책도 코로나19 여파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수도권 각 지자체에 반입 총량제를 도입해 2018년보다 생활 쓰레기를 10% 줄이도록 했습니다. 정해진 양을 넘기면 벌금을 물리고 매립지 반입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난 7월 말 기준 중간 점검 결과 배출량을 어긴 곳이 많았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를 포함해 지자체 4곳이, 인천과 경기에선 각각 3곳이 이미 올해 한도를 넘은 겁니다. 지난달까지 수도권 전체 생활 쓰레기는 모두 48만 톤, 이미 목표치의 80% 가까이 찼습니다. 8월 말 기준으로 다시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한 40곳이 이제 초과될 것으로 설정한 총량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오버해서 이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죠. 매립지를 관리하는 인천시는 총량을 지키지 않은 지자체의 쓰레기는 반입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와 같은 쓰레기 배출이 이어진다면 더는 처분할 땅이 없는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위기에 놓였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넘게 100명대를 기록하는 가운데 사망자와 위중, 중증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각국은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힘을 쏟고 있지만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부작용 의심 사례가 발생되며 임상시험이 중단됐는데요. 쉽지 않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 어디까지 왔는지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는 유지하고 있지만 문제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라는 건데요. 10일 하루 176명이 나왔습니다. 사망자와 위중, 중증 환자도 늘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00명대, 그러니까 150명 안팎으로 계속 신규 확진자가 한 일주일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수치만 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숫자고요. 지금 상태로 이제 앞으로 한 20여일 남은 추석이 지나게 되면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단계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위중증 환자 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8월 28일 같은 경우에는 58명에서 지금 170명대까지 올라오고 있고 더군다나 이 중에 60세 이상이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사망률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이 중환자 치료병상 자체가 굉장히 숫자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위중증 환자 수가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여전히 여유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하루 이틀 더 지켜본 다음에 거리두기 2.5단계 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확진자 규모가 떨어져야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100명 이하로 떨어져야 되고요. 가능하면 제가 보기에는 1단계에 해당되는 50명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석에 변수가 없으면 지금 수준으로도 방역 조치를 일정 부분 이렇게 유지를 한다라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고정화된 단계로 계속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석이라는 변수가 있다 보니까 향후에 어떤 규모로 크게 증가할지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하면 두 자릿수, 더 가능하다면 50명 이하로 떨어지면 가장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50명 정도 아래로 떨어져야 그래도 안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부작용 의심 사례가 나오면서 임상시험을 중단했던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시험이 다시 시작이 된다면 연말까지 백신 효능을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진행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아직 지난번에 나왔던 부작용, 그러니까 척수염에 대한 원인, 당사 부작용을 가지신 분이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백신에 의한 부작용인지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밝혀져야지만 앞으로 재개가 가능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실제로 개발돼서 상용화되더라도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작용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조사가 마무리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그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져서 재개가 된다라고 그러면 지금 중단된 상태에서 연말에 개발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내년 초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부작용 의혹이 해소되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인데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한국이 유일하게 백신 공급을 계약을 맺은 회사입니다. 만약 임상시험이 실패할 경우 백신 수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정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 어느 백신도 완전성이나 효능이 완벽하게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뜻 어떤 우선 구매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선두그룹에 있다라고 하는 모더나나 아니면 화이자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상용화가 되지 않은 RNA 백신 형태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 아직은 좀 신중히 해야 된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국내에서 제넥신이 개발하고 있는 백신도 DNA 백신 형태입니다만 아스트라제네카와는 플랫폼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좋은 결과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백신에도 기대를 한번 걸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WHO는 백신의 속도보다는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많은 치료제나 백신이 연내를 목표로 개발 중이지만 개발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WHO에서 한 번도 언급이 없었던 얘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효능뿐만 아니라 안전성이 확보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권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약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 서명을 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신속하게 빨리 처리되지는 않을 거다. 아무래도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효능이나 안전성이 좀 그나마 검증된 그런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할 거다.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도 코로나19 브리핑 함께 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모임과 약속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가 전염병의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하지만 세계 각국은 끝이 어딘지 모르는 코로나19 공포의 터널에서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We have therefore made the assessment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지난해 12월 말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첫 발병한 지 70여일 만에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염병의 대유행을 뒤늦게 선언했습니다. 팬데믹 선언 6개월, 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2,800만 명, 사망자는 90만 명을 각각 훌쩍 넘었습니다. 특히 사망자의 경우 지난달 22일 80만 명을 넘은 지 20여일 만에 무려 10만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나라별로 보면 확진자 사망자 모두 미국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최근 폭발적인 증가세인 인도 등이 많습니다. 유럽도 한동안 코로나19가 주춤하다가 최근 프랑스와 이탈리아, 영국 등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세입니다. 특히 세계 각국이 코로나 이전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백신 개발은 여전히 산 넘어 산입니다. 주목받던 코로나19 백신 개발 회사 아스트라제네카는 최근 임상 과정에서 원인 미상의 질환이 발견돼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연말까지 개발하겠다고 밝혔지만 미지수입니다. So I think this is a good, perhaps a wake-up call or a lesson for everyone to recognize the fact that there are ups and downs in research. 반면 중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코로나19 발병 초기부터 지금까지 관련 정보의 은폐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사실상 승리했음을 대내외에 선언했습니다. 付出巨大努力，创造了人类同疾病斗争史上又一个英勇壮举。 이렇게 승리를 선언하며 코로나 방역 유공자들에게 훈련을 준 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코로나로 숨진 30대 의사 리원양의 계정에는 100만 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코로나19의 위험성을 경고하다가 오히려 유언비어 유포자로 몰려 체포되는 등 곤욕을 치르다가 숨진 그를 추모하는 이런 글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을 알린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코로나19 백신 임상 시험을 중단한 가운데 시험이 재개된다면 연말까지 백신을 개발하겠다는 기존 목표를 고수했습니다. 소리오 아스트라제네카 최고 경영자는 온라인 회의에서 임상 시험이 재개되면 연말까지 백신 효능을 입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시험 일시 중단과 관련해 세계보건기구 WHO도 결코 낙담할 일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수미아 스와미나탄 WHO 최고과학자는 현지 시각 10일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개발에는 부침이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해주는 경종이라면서 이런 일들은 일어나기 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WHO 비상준비대응 사무차장도 이것은 바이러스에 대항하고 생명을 살리는 경주이지 기업 간, 국가 간 경주가 아니라며 백신의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내년으로 연기한 도쿄올림픽에서 선수들의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사전 격리 캠프가 추진됩니다. 참가 선수 전체를 대상으로 올림픽 선수촌 입촌에 앞서 별도 공간에서 정기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하겠다는 건데요. 자칫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논란도 예상됩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도쿄올림픽을 내년으로 1년 연기할 때만 해도 코로나 백신은 대회 개막을 위한 필수 요소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5개 업체와 계약을 맺고 백신 5억 2천만 개를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내년이 돼도 백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도쿄 조직위는 백신 없이 올림픽을 개최하는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東京大会が世界がコロナに打ち勝った証となるべく東京大会にしたいということのためにしっかりと対策をしていくということだと私は思っております。 영국 가디언이 보도한 대안 가운데 하나는 코로나 검사를 위한 사전 격리 캠프 운영입니다. 선수촌 입촌에 앞서 별도의 격리 캠프에서 정기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은 뒤 음성 판정을 받은 선수에게 경기 출전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도쿄 조직의 방안에 힘을 싣는 분위기입니다. 필요하다면 격리 기간을 둘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If you need a quarantine to ensure a safe environment for all the participants of the games, then you need to go to quarantine. 코로나 격리 기간이 보통 2주인 점을 고려하면 올림픽 격리 캠프는 선수들의 훈련 일정과 경기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격리 조치에 올림픽 선수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미리 못을 박았습니다. Nobody can just look at him or herself and say, I do not want this or I don't think this is fair or not. 일본 정부와 IOC,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이달 말을 시작으로 11월까지 격리 캠프를 포함한 선수촌과 경기장 방역, 관중 입장 방안 등 코로나 방역 대책을 차례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선수단 규모 축소와 무관중 경기 등 애초 거론됐던 방역 대책은 이번 논의 의지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재영입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모아보는 사이언스 아카이브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을지 궁금한데요. 오늘도 이동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5위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제 태풍이 지나가고 좀 가을이 훌쩍 다가온 느낌이 좀 들죠. 네. 아직 낮에는 조금 기온이 높은 편이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부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올해 단풍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네, 9월 말쯤이면은 단풍이 들기 시작할 때인데 올해는 예년보다 좀 늦게 단풍이 될 거라고요? 네, 이 단풍의 시작은 9월과 10월 기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기온이 낮으면 낮을수록 일찍 단풍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늦더위가 이어진 데다가 10월까지도 평년보다 기온이 조금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단풍도 예년보다 하루 이틀 정도는 늦게 들 거라고 합니다. 네. 첫 단풍의 경우는 이달 26일에 이 설악산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지리산의 경우는 10월 10일, 그리고 북한산은 10월 16일, 내장산은 10월 18일쯤에 첫 단풍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단풍이 시작이 되면 절정기까지는 보통 2주 정도가 걸리는데 이 절정기라는 것은
경우는 산 정상에서부터 한 80% 정도가 단풍으로 물드는 그런 시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장 빨리 단풍이 드는 곳은 설악산인데요. 예. 이 10월 18일쯤이면 단풍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 절정기의 경우는 이것보다 이틀 정도 앞선 10월 16일에 오대산이 먼저 이 절정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일교차가 커서 유난히 색이 고운 단풍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지난 봄에도 코로나19 때문에 벚꽃 구경도 못 갔잖아요. 네. 네, 제발 이번에는 하루빨리 상황이 좀 안정돼서 단풍 구경은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저희 사이언스투데이에서 이번 주 처음 선보인 코너가 있죠. 네. 이 슬기로운 펫 생활이 시청자분들에게 아주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반려인구가 뭐 1,000만 명에 달한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네. 처음 반려견을 키우면요 궁금한 것도 많고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도 많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분리불안 증세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질문을 또 하셨었죠. 네. 네, 아무래도 이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 중에는 1인 가구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또 뭐 맞벌이를 한다든가 가족이 모두 밖에 나가는 경우에는 강아지가 혼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분리불안의 가장 큰 원인은 잠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예. 강아지가 보통 뭐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같이 침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습관이 오래되면 이 사람을 계속해서 찾게 되는 이 사람에 대한 분리불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강아지가 어릴 때부터 반려견의 자리는 이곳이고 사람의 자리는 이곳이다. 이렇게 서로 쉬는 곳, 자는 곳을 정확하게 구분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 이 강아지가 여러 가지 행동을 배우고 익히는 이 사회화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부터 이렇게 교육을 해주면 이 분리불안 증세를 좀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슬기로운 펫 생활을 통해서 앞으로도 다양한 반려동물 상식을 들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네. 저는 사실 앵무새를 키우거든요. 네. 네, 나중에 또 전문가 한 분이 나오시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3위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이제 뭐 추석 연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어떻게 이번 연휴에 뭐 고향이라던가 지방에 내려가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계획을 하다가 정부에서 이동자재 권고를 내리길래 네. 그냥 집에 있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네. 이동훈 기자는 어떤가요? 네, 저도 뭐 아시다시피 집이 지방인데 네. 막상 이 안 가려고 하다가도 또 이 집에 계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또 편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이번 연휴에 이렇게 같은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이 구인구직 업체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 응답자 800여 명 가운데 30% 정도는 이번 연휴에 집콕을 하겠다 이렇게 예. 답했다고 합니다. 또 이 다른 응답으로는 뭐 나가더라도 부모님 댁만 잠깐 다녀오겠다 또는 뭐 가까운 친지에게 안부만 여쭙고 오겠다 네. 이런 답변들도 많았는데요. 이 아마도 이번 추석 분위기는 예년과는 확연하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선 뭐 이번 주 이 기차표 예매가 모두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네. 이 현장 발매가 없어지니까 역창구를 찾는 사람이 없어졌고요. 네. 또 이 친척들이 한 자리에 모이지 않는 경우도 많게 됐습니다. 뭐 가족끼리 나눠서 따로 성묘를 한다거나 이른 벌초를 다녀오려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이 아예 성묘를 가지 않는다거나 벌초 업체에 대행을 맡기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이 벌초 대행 업체의 예약 건수가 이미 지난해보다 한 34%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 네. 이 추석 풍경이 우리가 알던 그 예년의 모습과는 올해는 많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네. 보이는데 자, 그런데 벌초 대행을 넘어서 그 성묘까지 아예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까지 등장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인천 가족공원의 사례인데 이곳의 경우는 올 추석에 시설을 모두 폐쇄를 하고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가족공원 같은 경우는 국내 최대 규모의 추모 시설로 꼽히는데요. 예. 이 추석 기간에만 보통 35만 명 정도가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곳인 만큼 코로나19 확산을 우려를 해서 폐쇄를 결정을 한 거죠. 이 대안으로 선보인 게 바로 이 온라인 성묘 서비스인데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하면 시설 측에서 이 고인의 사진이라든가 봉이남을 찍어서 사이버 차례상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 가족들이 헌화를 한다거나 뭐 추모글을 작성을 해서 이 홈페이지에 올릴 수도 있게 되는데요. 네. 뭐 상황인 만큼 이 가족분들도 이렇게 집에서 조용히 차례를 지내고 또 온라인 성묘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정말 성묘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날이 올 줄 몰랐는데 네. 코로나19가 낳은 신풍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시청자분들이 가장 주목한 소식 어떤 거였나요? 네, 요즘 뭐 공공기관 등에 가면 이 얼굴을 인식을 해서 체온을 재주는 이 체온계 흔히 보셨을 텐데 네. 인공지능 기술로 0.3초 안에 이 사람의 얼굴을 인식을 해서 체온을 재주는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얼굴 인식 체온계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저희가 네. 연속 보도를 해드렸었죠. 예. 취재 결과 일단은 성능 자체가 엉터리였습니다. 이 기기에 들어있는 열화상 카메라의 성능이 너무 떨어져서 온도 측정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예. 또 일반 체온계와 비교를 해보면 결과가 크게 다르게 나와서 결국은 이 두 가지 모두로 측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 사실 이 체온계의 경우는 이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서 이미 지난달에 판매 중단 조처가 내려졌는데요. 업체 측에서 이 꼼수를 써서 관공서 등에 이제 계속 판매를 해왔던 거죠. 네. 이 무엇보다 이 공공기관이라든가 뭐 지자체는 물론이고요. 지하철역이나 버스 같이 이 일상 생활 속에서 이 기기가 많이 설치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엉터리 체온계가 설치돼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 맞습니다. 있겠죠. 예. 사실 최근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 그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조용한 전파가 많다는 점인데 이런 데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야겠습니다. 이동인 자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연구하면서 과거 선조들의 삶과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자연유산은 대부분 면적이 크고 사람이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지역이 많아서 보존 관리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한계점을 첨단 기술인 드론이 해결하고 있는데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이원호 학예연구소와 함께 문화재 연구에서 쓰이는 드론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자, 한국의 소중한 문화재 보존 그리고 복원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국립문화재연구소인데요. 자, 일단 이곳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연구사님께서는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그 문화재청의 전신인 문화재관리국 시절 1969년에 그 문화재연구실이란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국가유산의 지식을 창출하고 또 활용 분야에 또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찬란한 문화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도모하는 그런 국가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연구들은 대학교나 일반 기관에서는 하기 좀 어려운 국가기관 산업에 해당하는 문화재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국가유산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특히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모두를 다루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저는 이 중에서 자연유산 분야, 즉 천연기념물과 명승 이런 쪽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조상들이 심신을 수양하고 또 자연을 향유했던 공간인 전통 명승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한국정원을 대표하는 전통 조경 그리고 독도와 같은 천연보호구역을 보존 관리하기 위한 조사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연구사님께서는 우리 문화재 가운데서도 자연유산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신 건데 명승이나 천연보호구역을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드론이 요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문화재 연구는 첨단 과학기술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특히 자연유산의 경우는 대부분의 면적이 좀 크고요. 또 학술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지형과 이런 지물들이 많은데요. 그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친환경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 3D 레이저를 탑재한 이 라이다 드론이 가장 적합한 어떤 첨단 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먼저 라이다는 3D 스캐너하고는 좀 다른데요. 초당 10만 번 이상의 그 레이저가 굴절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스캐너들보다도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정밀하게 측량할 수 있고요. 또 드론은 하늘 위에서 3D 스캔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조사 인력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이런 험난한 곳까지를 자율자재로 또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렇겠네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하늘에서 숲속을 촬영하게 되면요. 우리 눈에는 녹색으로 빼곡하게 이렇게 꽉 들어차 있는 군락들만 보이게 되는데 그렇죠. 이런 장비로 촬영한 결과는 그 숲속 안에 있는 나뭇가지 또 잎 또 이런
아래에 있는 지반 위에 있는 돌이나 우리 문화재에서 연구하고 있는 예터의 정밀한 흔적까지 이 스캐닝 결과로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라이다는 그 자율주행차의 눈이 되어주는 기술로 또 최근에는 많이 익숙한 이름이 됐는데 네. 드론에서도 그 역할을 하고 있었군요. 자, 그런데 이번에 라이다 드론으로 천연기념물인 독도를 촬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드론을 통해서 바라본 독도 어떤 모습이었나요? 네, 저희가 그동안 그 연구소에서 독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던 주 재료들은요, 대부분 뭐 전문 인력이 그곳에 가서 조사를 하거나 또 기자대라고 해봤자 이제 사진이나 드론에 달린 광학 카메라 정도로 사용했었습니다. 그 올해로 이제 저희가 독도 연구를 시작한 지 13년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그 라이다를 장착한 드론을 이제 독도 항공에 알려서 그동안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아주 정밀한 입체로 된 지형도를 가질 수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실제로 저희 독도 동도에 있는 뭐 천장굴이라든가 또 독도 사철나무의 분포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생생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것은 최초의 정밀 실측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자료 화면을 보니까요, 마치 독도를 엑스레이 촬영 장비로 촬영을 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정말 앞으로 중요한 연구 자료로 쓰이겠는데요. 또 조선시대 고 문헌에서만 전해지던 고산 윤선도 선생의 정원을 이 라이다 드론을 통해서도 관측을 했다고요. 네, 고산 윤선도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조경에 있어서 아주 그 뛰어난 업적을 남기신 정원가 분의 한 분이셨습니다. 그 완도의 보길도 윤선도 원림은 지금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돼 있기도 합니다. 고산 선생님은 생전에 보길도 지역 말고도요, 해남이나 또 양주, 성주, 또 강진 등에도 사시면서 정원을 조형하셨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해남에 계실 때는 금세동과 또 문소동, 또 수정동 원림, 이 세 개의 원림을 경영하셨다고 문헌인 금세동기와 산중신곡 등의 그 기록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이곳의 정원은 보길도에 비해서는 제대로 정비되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점차 잊혀져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올해 저희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전통정원 잠재자원 발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 중에 대상지 하나가 바로 수정동 정원의 비밀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발굴은 사람이 직접 그 대상지에 들어가서 또 흙을 걷어 젖히고 그 안에 있는 유물이나 유구를 이제 찾게 되는데요. 이 드론 라이다를 활용하면 먼저 위치를 찾는 곳에서부터 유용하게 사용되고 주변의 지형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서도 그 흔적들을 하늘 위에서 측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네. 자, 원형 그대로 이 그 자연 문화 유산을 지키면서 탐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런데 그 윤선도 선생은 자연과 더불어서 사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간주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조사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었나요? 네, 그 고산 선생님의 그 정원에 대한 어떤 사상이나 또 그 조형된 유물을 통해서 또 유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우리 민족이 그동안에 반도라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또 한자 문화권에 같이 속해 있으면서도 중국이나 그 일본의 문화를 이제 전달하고 서로 또 독창적인 문화를 창조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원 분야에서는 좀 특이한 것이 중국과 일본의 정원은 인공적으로 좀 닮아 있는데 우리의 정원은 인공적인 스타일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자연에 순응하는 스타일을 보이고 있습니다. 훼손하지 않고요. 네네. 그래서 이것들은 그 자연에 인간의 심신을 수양하려는 태도를 담으면서도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그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연을 경외하는 이런 태도를 보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조선시대 때 유행한 유교의 덕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겸손한 태도는 가까이는 어른을 공경하는 모습, 그리고 이것이 나아가면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것들이 바로 자연을 경외하는 데부터 시작된 우리의 공간 철학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윤선도 선생은 이런 아름다운 경관을 자신의 것만으로 소유하지 않고 경치를 빌리는 차경이라는 이런 그
기법을 통해서 네. 원림을 구성하고 또 이것들은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전통 조경 수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고산 윤선도 선생님 가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완도 보길도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곳으로 답사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이 보길도의 원림 역시도 드론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다고요. 네, 저희가 그 드론 라이다를 이제 도입하기 이전에는 포토그라메트리라는 기법을 통해서 그 넓은 지역의 원림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원림은 자연에 가깝고 뭐 예전에 우리 선비들은 소요한다는 말을 썼는데요. 오늘날의 의미로는 여가를 즐기기 위한 성격도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림은 정자 또는 대 같은 건조물과 함께 연못이나 정원요소뿐만 아니라 산봉우리 같은 주변의 자연환경까지도 함께 포함해서 보존해야 그 근본적인 원리를 이제 지킬 수가 있는데요. 넓은 자연과 인공의 조합인 정원 공간의 변화를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토그라메트리라는 기법을 통한 드론 촬영으로 사계절의 변화를 관찰하고 또 이러한 자연 환경들의 변화 유무를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기법입니다. 쉽게 포토그라메트리라는 기법을 설명드리면요. 일반 평면 사진을 여러 겹이 겹쳐서 마치 3D 입체 사진인 것처럼 만드는 이런 사진 측량의 한 방법입니다. 네, 사실 자연을 인위적으로 바꾸지 않고 거기에 순응했기 때문에 지금 후세에 와서는 그 위치를 찾기 힘들어졌을 수 있는데 드론을 통해서 그 위치를 확인하고 정밀한 조사가 가능해지고 있는 건데요. 문화재 보존 연구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고 또 보완되기를 바라시나요? 현재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얼마 전에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 정책에서 보면 디지털 분야의 정보통신 기술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디지털 보존관리 분야의 DB들이 사실 아직까지 사회 저변에 잘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완성되는 이런 완성기에 접어들면은 예를 들어 보면 실제 우리가 현장에 가지 않고도 그 정밀 실측 데이터를 매년 모아서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회의장에서 바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현장에 있는 것과 똑같은 이런 상태로 보존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올 것 같고요. 요즘 같은 이제 코로나19 위기에 있어서는 문화재 분야의 언택트 기술이 단연 이제 중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의 실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첨단 기술이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하는데 연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곤 있지만요. 학예 연구사님과 같은 그런 노력 덕분에 가치 있는 데이터들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살아 숨쉬게 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주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이원호 학예연구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완치자에게서 생기는 항체의 수명이 3, 4주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난징의대 연구팀은 코로나19 환자 26명을 관찰한 결과 강력한 항체 활동이 관찰된 환자는 소수였으며 20%는 항체를 전혀 형성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항체가 생긴 경우도 퇴원 후 3, 4주가 지나자 항체 능력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연구팀은 말했습니다. 다리에 지방이 많은 사람은 고혈압이 생길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뉴저지대 의대 연구팀은 성인 6천여 명을 분석한 결과 체지방 가운데 다리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남성의 경우 34%, 여성은 39%가 넘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고혈압 발생 비율이 61%나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복부 등 몸의 특정 부위에 지방이 많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알려졌지만 다리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한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총 126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2022년까지 충남대와 카이스트 사이 공동지역에 개방형 창업 복합문화 공간인 대전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미국 침연구학회와 공동으로 제20회 국제침연구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열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침과 한약 등 전통의학 치료 기술의 최신 연구 성과를 확산하고 임상 현장의 경험을 연구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하루 이틀 상황을 지켜본 뒤 주말쯤 거리두기 2.5단계 재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나의 방침이 사회 전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